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국회가 어제 야 3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야권은 이 장관이 헬로윈 참사에 부실 대응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 여권은 이재명 방탄용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법원이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도 파장이 큽니다. 특히 법원이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많아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지 주목됩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태에 이어서 어제 또다시 불붙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대정부질문 설전. 통일부가 북한 김정은 딸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뒀다는 소식 등을 차례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직책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였습니다.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의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가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서 이제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민주당 등 야 3당이 추진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9표로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는데요. 탄핵 심판은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 제출되는 그 순간 시작이 되는데 헌재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이상민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헌재 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현재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 제출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국정 공백이고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라면서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김도읍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추 의결서는 단순하게 이제 법률적으로 제 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수석 전문위원께 위임해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좀 신속하게 결정나기를 바라는 뿐이죠.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소추 의결서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아마 판단을 하실 겁니다.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은 지금 자택에서 탄핵 심판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죠. 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권한이 즉시 정지된 이상민 장관은 집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자택에서 탄핵 심판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이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앞서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관용차와 수행비서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직무상 권한은 즉시 정지됐어도 탄핵 심판 확정 전까지는 신분상 권한은 유지가 되는데 수행비서와 관용차는 직무에 따른 권한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변호사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례를 참고해서 사비로 선임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행안부는 경비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상민 장관은 약 1억 4천만 원의 연봉은 직책 수행에 따르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기존대로 받을 예정입니다. 인사처에 따르면 이 탄핵 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또 장관 신분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감액 없이 보수가 지급이 되는 건데요.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당시 보수를 받았습니다.
어제 본회의 표결 당시에 이 장관도 그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이 장관의 반응 어떤 것으로 알려졌습니까? 어제 이 장관은 국회 안 그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본회의 표결을 지켜봤고요. 탄핵안 가결 이후 곧바로 국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입장문은 표결 한 30여 분 만에 나왔는데 이 장관은 탄핵안 의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 가결 소식에 대통령실이 이 장관보다도 더 빠르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소추안이 이제 의결되고 나서 20여 분 만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공지문을 통해 밝힌 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라는 아주 짧은 입장뿐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입장문이 짧은 것이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 대통령실의 깊은 분노가 담겼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입장문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헌법적이나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탄핵한 선례가 없잖아요.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않다. 장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런 정부의 부처잖아요. 또한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안 가결에 따른 일각의 실세형 차관 투입 관측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런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위직 교체에 따라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또 오히려 개혁과제 추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일단은 차관 대행 체제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늘 오전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장관 공백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더 긴밀히 협력하라는 당부를 했다고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그 직접적인 발언 이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이 탄핵안 가결 이후 격앙된 참모진들의 분위기와는 달리 윤 대통령은 이틀째 절제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다른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과 면담하기 직전에 이 탄핵안 가결 사실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김영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 부위원장에게 각각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하는 행사 때까지도 이 탄핵안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또 비공개 환담도 이례적으로 예정을 넘겨 1시간 넘게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늘 또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이 내부 회의와 보고 등 비공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서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처리는 능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에 윤 대통령은 담담했다. 대통령의 침묵은 대통령실의 비장함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어제 국회 상황은 정무수석실과 이 여당 원내대표단이 보고한 대로 흘러갔다면서 윤 대통령이 아주 차분하게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국회가 이제 야당 주도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가결시킨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이고 부끄러운 역사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이 진작에 행안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었더라면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오히려 무책임한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양측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지만 탄핵소추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만 저 안건 자체가 정치성이 굉장히 가미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고 법이 이렇게 서로 엮여져 있는 이슈라고 본다면 저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입장대로 그리고 국회 민주당의 입장은 또 입장대로 다 우리가 경청해야 할 만한 그런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어찌 보면 저는 최대한 행사한 거고요. 그 행사에 따른 판단은 결국 국민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이 의회주의 포기라고 그랬지만 민주당은 자기들로서도 굉장히 많은 정치적 어떤 계산 같은 걸 해봤을 거거든요.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 탄핵안을 밀어붙였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탄핵 문제를 비롯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문책 여부
뭐 이런 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만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순수하게 법적인 문제만 놓고 본다면 네. 아까 저희 기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핵이라는 거는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키려 하는 거, 그 부분은 분명히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죠.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말씀하신 이렇게 대로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인 부분만 따지면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핵소추는 법률적인 부분만 따지는 건 아니에요. 정치 행위가 거기에 상당한 부분 더 씌워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와 법을 함께 판단을 한다면 뭐 양쪽이 서로 자기들의 권한을 최대한 저는 행사했다고 보는 거고 그에 대한 판단은 국민한테 맡겨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탄핵 소추를 하는 권한은 국회의 또 고유 권한일 수 있고요. 이것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라는 부분을 지금 굉장히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사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무위원에 대해서 국회가 이미 먼저 해임 건의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국정조사 특위를 거쳐서 국정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탄핵 소추까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탄핵 소추를 바로 어제 오늘 결정해서 야3당이 바로 발의한 것이 아니라 작년 이태원 참사가 나고 이제 100일이 지나 오늘 이 시점까지 해임 건의안도 있었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을 질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았던 건 오히려 이 정부의 실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정부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의회주의의 폭이다,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일단은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게 됐으니까요. 일단 이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최대치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놓고 의회주의 폭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 가결, 여야의 공방이 지금 더욱 거세지면서 정국은 또 한층 더 냉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야는 어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서부터 고성을 주고받았는데 오늘도 서로를 향한 날선 발언을 쏟아내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탄핵으로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 회의에서 나온 목소리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 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 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명분 없는 분에 넘치는 의석의 힘자랑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국가적 대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진심 어린 공식적 사과와 정치적, 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과 유족의 준엄한 요청, 명령에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친한 후배 장관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어제 표결 결과 물론 무기명이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상으로만 놓고 보면 결국 야3당에서는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의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오긴 합니다. 네, 표결에 앞서서 비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30여 명 정도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밝혀왔다고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 비명계 의원들이 이 장관의 탄핵에 반대를 했던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탄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또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명확해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데 아직 이 장관에 대한 이 법률 위반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지난 주말 내내 반대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설득을 하고 표 단속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표결에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참석했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정의당 소속 의원
국회의원 6명, 기본소득당 1명, 그리고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나왔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사실 여당도 일사불란하게 이 반대표를 결집하긴 했지만은 이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전체 115명 중 110명이 표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는 반대표 109표의 숫자와 대체로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선 이전 국민의당 소속으로 합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합류를 한 권인희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기권표 등을 보면 일부가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이탈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토론을 과정을 통해서 총의를 모았던 거고 그 결과 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탈표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고요.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만 판단하면 저는 당연히 인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종의 단계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찬성을 던진 게 아니냐라는 지금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표를 던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원래 저희 당에 협조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합당하면서 원래 민주당하고 합당을 늘 주장하셨던 분이고. 어쨌든 이제 국회 표결 결과는 나왔고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이 남은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과연 법률을 위반했느냐, 바로 이거겠죠. 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이 장관이 재난대응 주무장관으로 헬로윈 참사를 사전 사후 대처를 못해 재난관리법을 위반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성실 의무 위반, 유가족 상처 발언 등으로 품위 유지를 위반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 이런 점을 사유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재난안전관리법을 위배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느냐 관건인데 법조계에서는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여당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 당시 기각결정문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으로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네, 재난안전관리법과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이 장관이 재난안전주무부처 장으로서 참사와 관련한 예비와 대응에 미흡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 측은 재난안전법상 책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 장관을 수사한 경찰 역시 이 법상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면서 이 장관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데 이제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까요. 다수 의견은 그래도 기각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네,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헌 전 수상 헌재에서 유일하게 탄핵이 인용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실무를 맡았던 국회 측 대리인단 역시도 민주당 탄핵안에는 이 경강부회가 많아서 헌재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대리인단 총괄팀장으로 심리와 증거 조사를 맡았던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는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탄핵안은 탄핵을 위한 탄핵으로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다 이러면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면 형사적으로 과실치사범이 됐어야 하는데 경찰 특수보는 이 장관을 불송치했다 이러면서 탄핵 사유는 논리적으로 형사사건과 겹치는데 이는 재난관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속했던 그 헌재 부장 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도요. 판례에 의하면 탄핵 심판은 중대한 법 위반이 되느냐가 핵심 쟁점인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항만 가지고서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제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김도우 위원장이 결국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이 국회 소추위원
법사위원장이 맡습니다. 탄핵심판소추위원단 구성 여부는 사실상 법사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는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도읍 이 법사위원장이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김 위원장은 이러한 민주당의 우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가 소추위원이 된다는 걸 모르고 탄핵을 밀어붙인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그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된다는 걸 모르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 만들은 놓고 제출하게 되는 증거자료, 참고자료,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으로서는 또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들을 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그렇게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소추위원이 잘할 거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수사에 불과하지. 네, 여기에 곧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들의 자리도 변수로 꼽힙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장을 비롯해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서 사건을 심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 현재 9명 재판관의 성향을 보면 이선혜, 이종석, 이은혜, 이영진 4명은 중도나 보수, 그리고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 4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불발되죠. 또 각각 3월과 4월 이선혜,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하고 7명의 재판관만 남아서 심리할 경우에는 2명만 의견이 다르면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다만 퇴임하는 두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된 뒤에 심리를 시작할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될 2명의 재판관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진보 인사 발탁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법으로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라는 권고 규정이 있지만 또 새 재판관 임명과 국회 청문 절차까지 감안하면 이 행안부 장관 공백 사태는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넥스트 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6일에서 7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이 장관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0.4%,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48.2%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모름, 무응답은 11.4%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헌재가 이제 탄핵 심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걸 좌우할 변수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따라서 좀 이르기는 하지만 과연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저희가 여기서 한번 예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이 탄핵소추의 근거로 두는 법이 두 가지입니다. 국가공무원법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두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그냥 일반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예방 조치도 하고 사후 수습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률적 책임을 물으려면 사실 그 일반론 가지고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주 구체성이 있어야죠. 이상민 장관이 예방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든가. 아니면 수습을 어떻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단순히 그냥 미흡했다는 거 가지고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벌이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의 법을 잘 살펴보면 이상민 장관을 법률적으로 탄핵할 법률적으로 장관에서 그만두도록 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치적인 부분을 헌재에서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다. 이건 진영을 떠나서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님 이제 법률가시니까요. 아까 그 박근혜 탄핵 사건 때 이제 대리인 역할을 맡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검사단 역할을 맡았던 그 변호사분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조선일보 기사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법률가로서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좀 생각이 다르십니까? 일단 사실 지금 상황에서 헌재의 판단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법조계의 기본적인 이제 분위기 자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대해서 모호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런 법 위반에 대해서 상세한 또 나름대로의 검토를 거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국조특위를 거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증을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 있는 것도 이번에 담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헌재에서는요. 단순하게 뭐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문에 무슨 내용이 담기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일반적인 판결문과는 좀 달리 그 재판관들이 별도의 의견이라든지 소수 의견이 있을 때도 반드시 적시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수 의견이 기각의 의견이더라도 그중 재판관 중에 일부라도 법률 위반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유라고 보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결정문에 담긴다면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야당에서는 충분히 목적 달성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다음에요. 이 사회, 교육, 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정치 외교 분야에 이어서 이번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거세게 충돌하면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어제 대정부 질문 주제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였지만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검사 신상공개법 등의 주제를 놓고 한치 양보 없는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앞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한동훈 장관이 했던 발언을 겨냥해서 공직을 도박하듯이 거는 건 안 된다. 장관직을 포함해서 모든 걸 걸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발끈하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캐릭터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러자 한 장관은 민주당이 저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 민주당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직을 도박하듯이 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공직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맞게 본 겁니까?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직을 포함해서 뭐든지 다 걸겠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직을 걸기도 하셨어요? 발끈하면은 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이게 한동훈 캐릭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이 저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는 캐릭터를 여쭤봤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굉장히 능하시네요.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가짜뉴스 문제를 묻는 방식으로 한 장관을 지원 사격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가짜뉴스 관련 질의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가짜뉴스를 막 퍼뜨려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오히려 남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면서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하고 또 끝까지 책임을 묻는 선례가 남겨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의겸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공당 차원에서 사과하고 넘어가야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공개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려도 아무런 제재 안 받고 오히려 남는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선례가 남겨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당 차원에서 사과는 하고 넘어가야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국무위원이 대정부 질문 답변대에 서서 원내 일당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장면, 좀처럼 보기 드문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직설적이고 또 거침없는 성격이 이제 또다시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당하는 입장이 돼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가만히 있기 힘든 일이겠죠. 오늘 아닌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개별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한 장관이 본인의 체급 키우기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면서 별도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이런 발언에 대한 그것을 민주당 차원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체급 키우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 대응하거나 당 차원에서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이 같은 대야 공세를 촉발한 당사자인 김의겸 의원은요. 어제 한 라디오에 나와서 한 장관을 향해
고맙다는 입장을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지난 6일이죠. 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유튜브 더 탐사와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로 돈벌이를 했다고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은 팩트가 틀렸다면서 한 장관이 자신에게 10억 원의 소송을 걸어준 덕분에 후원금을 채우게 된 거라며 고맙다라는 입장을 낸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지만요. 국민 중 이미 상당수에게는 제가 청담동에서 새벽에 윤도현 노래 첼로 반주에 맞춰 부른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더 탐사는 그 유튜브에서 큰 돈을 벌었고요.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확 채웠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팩트가 틀립니다. 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해서 후원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시점이 한동훈 장관이 저를 형사 고발을 하고 10억짜리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후원금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땡큐다. 다시 어제 대정부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민주당이 이른바 이제 검사 신상정보공개법 이걸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한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아주 강한 논박이 오갔습니다. 네, 이 검사 신상공개법을 두고선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주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장관이 해당 법안을 특정인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자 한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가 정말 아닌가라고 되레 반문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내지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을 막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정말 아닙니까? 네, 어떤 장관님,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런 거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네, 들으신 것처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장관이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되묻는 장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죠. 특히 이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말실수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의 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국가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언급했는데 사실은 오스트리아였던 게 발단이 된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의 구체적 내용 아세요? 그것이 어떤 정책적인 고려가 아니라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안 된다는 뜻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법안이 이재명 당대표를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입니까?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안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고요. 네, 하지만 2020년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이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아닌 오스트리아입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서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 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김 의원이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혼동하는 실수를 하자 과거 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의원의 이모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실험 과정을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편파적이라면서 한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 사건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캐묻기도 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내버려 둔 채 이재명 대표만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죄는 증거로 정하는 것이라며 이 수사가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냐 여론조사를 하면은 평균 50% 이상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의원님,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지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본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고요. 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한동훈 장관이 맞받으면서 이 설전으로까지 이어지자 민주당 김용호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문정부와 이 민주당에게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은 제 검사 인생의 화양 연화는, 그러니까 제일 찬란했던 시기는 문정권 초기의 수사들이라며, 즉 나는 적개심은 없고 민주당이 오히려 저한테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 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구나. 검찰에서 야당을 수사할 때 그 사건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에 적개심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비디오 탭을 돌려보시면 오히려 민주당이 저한테 너무 적개심을 드러내시는 것 같고요. 제 인생의 검사의 어떤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어떤 그 수사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와 지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향후 정치 행보를 아주 일찌감치 견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또 어제 보였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이 지난해 9월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한 장관이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본인 이름을 빼달라는 것 자체가 호들갑 같다라고 발언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소신 때문인가 아니면 결국은 내가 정치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운명적 예감 때문인가라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저에 대해 과한 관심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게 더 호들갑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일 때는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판단이 이렇게 다르신 이유가 소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결국은 내가 정치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운명적 예감 때문입니까? 저에 대해서 과한 관심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왜 안 빼달라고 했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관심이라는 거는 아니 의원님께서 좀 과하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제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린 거라서. 보신 것처럼 어제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벌어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하고 야당 의원들 간에 지금 보신 것처럼 아주 강한 설전이 또 오갔습니다. 이 광경 어떻게 보셨는지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평가해 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이 늘 뉴스의 중심에 서는 거는요. 어제 대정부 질문만 그랬던 건 아니죠. 청문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자마자 곧바로 민주당에서 왕장관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청문회 그랬죠. 그다음에 예결 위에서 또 고민정 의원과 이런저런 설전한 것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동영상 돌아다니는 거 보셨을 거고요. 상임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는 곳마다 늘 민주당과의 충돌이 있었죠.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오늘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조금 전에 김민석 의원과의 그 문답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히 평가를 좋게 받고 있잖아요. 그거의 절반 정도는 민주당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과도하게 한동훈 장관을 정치적 위상을 키워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지나친 관심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국한해서 열심히 하는 장관이다.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야당 측의 시각은 어떨까요? 사실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이런 설전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나오는 모습은 굉장히 한동훈 장관은 논리로 무장해서 차분하게 본인의 논리를 얘기하는 반면에 야당 의원들이 때로는 감정적으로 또는 팩트 확인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을 질문을 해서 좀 코너에 몰리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는 의원들에 대한 어떤 태도 부분에서는 많은 지적을 받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야당 의원들로서는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를 하기
이해하기 위해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이 팩트로 무장을 해서 더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 질문에 대한 어떤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도 국회의원들과의 대정부 질의 이런 모습이라든지 아니 국회에서 의원들과 얘기를 할 때는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답을 한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 좀 태도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면 또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처럼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정치적 쟁점들을 놓고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서는 두 사람이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라는 그런 입법 사항을 놓고서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대조가 됐습니다. 조선닷컴은 관련 기사의 제목을 대정부 질문이 이런 것이라고 달아서 호평까지 했습니다. 네, 어제 대정부 질문 주제는 이 교육, 사회, 문화 분야였는데 야당 의원들 질의 앞서 듣고도 오셨지만 김건희 여사 내지는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나 천공 얘기 같은 건 안 하고 정책 질문만 할 테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면서 정책 질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이 미소로 화답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두 사람은 비동의 강간죄를 놓고 논쟁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성립 요건을 폭행,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이 여성가족부가 최근 도입을 검토했다가 이 법무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자 철회한 바 있었습니다. 이날 질의문답에서는 두 사람 간 의견차가 드러나긴 했지만 서로 상대 의견을 경청하면서 접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뭐 김건희 여사 얘기나 천공 얘기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정책 질문만 할 거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하십니까? 법을 그렇게 도입했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 논쟁을 막자는 게 아닙니다.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형성해 가시면 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대 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또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위 의원님의 그 유튜브 4개 그것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이 있는데 참고로 그 중에서 감자탕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현행법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 때문에 비동간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다음에 토론회 열 테니까 그때 꼭 법무부에서 한분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 지금 내일 검찰에 이제 나갑니다. 세 번째 검찰 출석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 대표가 이번에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검찰과의 신경전 아주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33쪽에 달하는 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을 하고 대부분의 검찰 질문에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하겠다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었는데요. 이 대표는 이 진술서에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대한 자신의 내놓을 진술을 모두 담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일 조사에서도 역시 이 대부분의 답변을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표 측은요, 이 장시간 조사가 불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도 밝히긴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앞서 제출한 진술서에 이 정진상, 김용 두 측근의 혐의, 즉 대장동 위례 사업 특혜를 대가로 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428억 원을 약속받고 또 정치 자금 등을 받은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진술이 빠져 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사업 최종 결정권자였던 만큼 해당 사실을 측근들로부터 보고받고 또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죠. 또 검찰은요, 오늘 오전부터 이 김만배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 출석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내일 정확히 몇 시에 검찰에 나갈지 이 부분을 놓고서도 검찰과 이 대표 측 신경전을 아직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혀 명확한 시간을 아직 조율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대표는 당초 평일은 일을 해야 하니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평일 출석을 재차 요구한 검찰의 뜻을 받아들여서 금요일 출석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내일도 오전에 최고위 회의가 있는 만큼 회의를 마치고 오전 11시쯤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또 조사할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내일 오전 9시 반에는 출석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11시와 9시 반, 1시간 반 차이지만 점심시간을 고려해보면 오전 중에 어느 정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대표 11시 출석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 나온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11시 출석 결정에 검찰 측이 여전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검찰 입장 혹시 조금 수용을 하실까요? 9시 반. 뭘 반발하던 거예요? 그 시간이 9시 반에 출석을 해야 된다. 조금 길게 말하라고 이렇게 입장문을 좀 낸 것 같던데 네. 시간 변경할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이번 출석에는 지도부 의원님들 다 안 간다고 보시는 걸까요?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 대표는 이번 출석이야말로 정말 혼자 가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대로 이경 부대변인은 살짝 가겠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동행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윤건영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워낙 간곡하게 당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원들이 그 뜻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출석에 과연 민주당 의원들 얼마나 같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가 이처럼 혼자 가겠다는 뜻을 매우 강하게 밝히고 있는 거, 이건 또 어떤 배경일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난 성남FC 의혹 관련 출석 당시 민주당 지도부 등이 대거 동행한 것을 두고 여권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방탄용 세과시 혹은 이재명 사당화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그런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이 나홀로 출두를 통해서 정치 희생양 이미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이번 출석을 두고 대선 패자로 오라니 가겠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 대표가 이번에야말로 혼자 가겠다고 강조한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의겸 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재차 이 대표를 불렀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당내에서는 오히려 검찰 성토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필요하면 추가 조사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대표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는 검찰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훨씬 좀 더 높아졌고요. 네, 좀 의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결연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 수사 시스템 존중하고 필요하면 가야지 이 특권 의식으로 나는 뭐 예외다. 그것이 어떻게 정치 탄압이겠습니까? 이 대표가 내일 검찰에 나가는 건 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장동 그리고 위례 의혹에 관련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이 대표를 향한 의혹 수사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의혹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백현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가 등장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또 알려졌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맡았던 건설 시행사에 김 씨가 영입된 직후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나 높여주는 특혜를 제공했다. 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에 2008년과 2009년경 김 씨가 운영하던 횟집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등을 만나서 친분을 쌓고 정 전 실장과 잘 맞아서 진상이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김 씨에 대해서 지자체 허가를 대신 받아주는 일명 허가방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김 씨를 백현동 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김 씨가 백현동 사업을 전후해서 정 전 실장과
115회나 통화한 사실을 포착하고 김 씨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특혜를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김 씨는 앞서 KBS와 인터뷰에서 과거 이 대표를 도왔던 것은 맞지만 2010년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사이가 틀어졌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정 전 실장과 115회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사업과의 관련성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의혹 수사 중에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갈래, 바로 대북 송금 의혹이죠. 쌍방울 임직원들의 공소장에 김성태 전 회장의 이른바 황제 도피 정황, 그리고 또 증거 인멸 정황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앞서 쌍방울그룹 임직원 12명이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증거 인멸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법무부가 12명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정황들이 고스란히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김 전 회장의 이른바 황제 도피 정황부터 살펴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이 임박했음을 눈치채고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고요. 특급 호텔에 머물다가 태국 파타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하는데요. 이후 임직원들은 한식밖에 못 먹는 김 전 회장을 위해서 김치, 고추장, 굴비 이렇게 필요한 음식물들 그리고 한국에서 담아서 전달을 했고 또 식재료 공수작전 이렇게 펴가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은 도피 생활 내내 매일 골프를 즐기면서 생일에는 유명 가수를 초대해서 이 고급 양주와 음식으로 성대한 파티를 연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돼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증거인멸 정황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쌍방울은 그야말로 조직적인 차원에서 김 전 회장의 범죄를 숨긴 정황이 고스란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는 지난 2021년 10월이죠. 한 언론에서 쌍방울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곧바로 사무실 PC를 망치로 부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고 임직원들은 일사천리로 이 법인카드 내역이 담긴 PC 하드 디스크를 파쇄하거나 또 교체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요. 이러한 증거인멸 작업을 알지 못했던 이 재경팀 직원이 출근을 해서 업무를 하니까 김 씨가 빨리 나가라고 해 이렇게 고성을 질러서 직원을 내쫓은 뒤에 또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과 관련된 의혹 중에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으로 주목받았던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바로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판결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뇌물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파장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먼저 이 곽 전 의원이 받고 있던 혐의부터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자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 쟁점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이 거액의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이 지급한 이 50억 원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지만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버지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이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받아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곽 전 의원 측에 이 뇌물 공여를 한 혐의 등으로 또 기소가 됐던 김만배 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이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기소가 된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은 선고가 나온 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죄를 예상했었다. 앞서 검찰이 자신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다만 아들에게 거액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아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검사들은 이런 내용들을 저는 다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기소까지 하고 15년씩 벌금 80억 이렇게 구형까지 한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니고 당사자가 그 회사하고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이제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이 1심이기는 하지만 무죄를 지금 선고를 한 건데요. 민주당은 그동안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해왔었고, 그런데 이 또 50억 클럽 의혹은 사실은 그 재작년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했던 바로 그런 의혹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이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법원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곽 전 의원이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걸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50억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유일하게 이 곽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앞으로 남은 50억 클럽 수사에 대한 검찰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매우 유감입니다. 전 국민을 자괴감에 빠뜨린 50억 퇴직금 사건이 무죄라는 판결에 국민들은 균형 잃은 재판부의 충격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이 기막힌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뭔지도 몰래 집어넣고 탈탈 털어대면서도 제 식구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요,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며칠 전 1심 선고에서 딸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죄를 이제 받았었죠. 그것과 이번 곽상도 의원의 무죄를 비교해서 이제 검찰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두 판결 사이에 또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네, 법원은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아들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의 아들은 성인으로 독립을 해서 가족과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장학금을 받을 당시 학생으로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생활비나 등록금을 받아왔던 조민 씨와는 좀 다른 관계로 평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민 씨의 장학금 수수는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곽 전 의원의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서 미리부터 주목됐던 부분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지금 50억 클럽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과연 법원이 핵심 증거로 인정을 하느냐, 바로 이런 부분이었는데 결국 무죄가 났기 때문에 법원이 그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결국 녹취록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대장동 일당들의 이 대화가 녹음돼 있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은요, 이 검찰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인용되어 왔고, 또 곽 전 의원을 기소하는 데에도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원이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서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했고,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논의한 대화가 녹취록에 담겨 있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당시 김만배 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김만배 씨 역시 녹취록에 대해서 동업자들에게 비용을 더 받아내기 위한 허풍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법원이 김 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이 대장동 수사를 포함해서 다른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이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가식 때문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해석 맞는 겁니까? 일단 판결문을 좀 더 뜯어봐야겠지만요. 결국에는 그 정영학 녹취록에 이제 녹음이 돼 있다. 즉 김만배 씨가 뭐 당시에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을 줘야 되고 뭐 어떻게 지급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담긴 것까지는 인정을 했지만, 김만배 씨의 주장은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동업자들 간의 어떤 비용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 몫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허언이나 허풍에 불과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녹취록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김만배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진술과 좀 상충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이야기 자체를 그대로 믿고 이 자체의 신빙성을 그대로 높게 볼 수는 없다라는 판결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이런 과정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형국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내용들만 믿고 지금 수사를 해서는 앞으로 이제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또는 특히나 더더욱 이제는 김만배 씨의 실제 진술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키맨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프로포폴 혐의 발칵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에서 정상급 남자 배우가 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소식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간 뒤에 톱스타 유아인 씨 측에서 스스로 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유아인 씨는 여러 군데의 병원을 돌면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정황이 포착되면서 지난 6일 이 서울경찰청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포폴은 정맥으로 투여되는 수면 마취제로 이 오남용과 중독 사례가 많아서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유아인 씨에 대한 이번 경찰 조사는 식약처가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처방 빈도가 지나치게 낮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의 채모를 확보해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이 과정에서 유아인 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네, 유아인 씨 소속차 측이 입장을 냈는데요. 유 씨가 최근 프로포폴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부분은 인정하면서 관련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소속사 측 얘기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자세한 거는 솔직히 좀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은 전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좀 배우랑 얘기하지 않을까요? 유아인 씨라고 하면 이제 캐릭터가 아주 강하고요. 그다음에 연기력이 뛰어나서 대중의 사랑을 상당히 받고 있는 그런 톱스타죠. 유아인 씨 그동안 영화, 그다음에 드라마를 오가면서 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고 또 올해도 아주 많은 작품이 예정돼 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콘텐츠 업계에서 비상이 걸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급한 거는요. OTT 서비스를 통해서 공개될 영화 승부인데요. 유아인 씨가 이병헌 씨와 함께 이 바둑계의 전설 이창호, 조은현 역할로 출연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작품입니다. 올해 상반기 공개가 예정이었는데 이번 일로 일단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이고 넷플릭스 측에서도 일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드라마 지옥의 시즌2도 이번 여름에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프로포폴 수사 상황에 따라서 유아인 씨가 준비 중이거나 이 출연한 작품 또 광고들에게 당연히 거센 후폭풍이 물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예계 이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실 이번이 처음이 또 아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배우 하정우 씨가 친동생과 매니저 등 명의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었고요. 가수 휘성 씨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습니다. 최근 돈 스파이크 등을 포함해서 마약을 상습 투약한 연예인들이 대거 적발된 바 있어서 이번에 또 한 번 이 프로포폴 사건이 연예계를 휩쓰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후계자 결심 섰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딸 김주애가 이틀째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우리 통일부가 이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을 처음으로 오늘 언급을 해서 아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젯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또다시 딸 김주애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주애와 군기 사열을 하며 입장을 했고요. 또 주석단 귀빈석에도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아서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즐겨 입었던 검은색 코트 그리고 중절모 차림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중요한 공식 행사에 잇따라 지금 딸의 손을 잡고 나타나면서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주목되는 보도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부의 입장하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이거는 아주 후계 구도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다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오늘 통일부도 관련해서 아주 주목할 만한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가 후계 구도는 이른감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눈길을 끈 겁니다. 지난달 초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4대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주애와 함께 공개석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도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보고한 바가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이 통일부의 판단, 기존 국정원 입장보다 보다 더 김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에 기운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통일부는 김정은의 딸 이름이 김주애가 맞는지와 김 위원장의 다른 자녀 정보에 대해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 같은 통일부의 보다 진전된 입장은요. 이제 오늘 공개된 여러 모습들을 보니까 이 후계자 가능성에 무게를 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여럿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엄마인 이제 리설주보다도 딸인 김주애의 위상이 더 높은 게 아니냐. 이런 것을 관측을 가능케 하는 그런 사진들이 공개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열병식에서 리설주는요. 김 위원장과 딸 김주애 뒤에 서서 입장을 했고요. 귀빈석에서도 처음부터 김주애가 리설주보다 중앙 쪽에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북한은 소개를 할 때도 김주애를 리설주보다도 앞에 거명을 해서 존재감을 더 부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공개됐던 건군절 기념연회 행사에서는 김주애를 부르는 호칭의 변화로 달라진 위상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경애하는 정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2월 7일 인민군 장병들의 숙소를 축하 방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전날 건군절 연회에서 김주애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를 달지 않은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북한에서 이 배지를 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 외에는 리설주 정도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딸 김주애가 추가가 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김주애 위상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통일부의 그 언급은요, 통일부가 알아서 먼저 공개했다기보다는 기자들과의 어떤 질문 과정에서, 브리핑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멘트, 그러니까 입장이 이른감은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통일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엔 또 통일부 당국자의 얘기로 봐서는 상당히 진전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저희가 지금 포털을 찾아보니까 김정은의 나이가 84년생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직 사실 후계를 얘기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최근 들어서 자주 그 딸을 데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아까 저희 기자들이 소개해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오히려 어머니보다도 더 존중을 받는 더 앞에서는 그런 어떤 위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진들이 잇따라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후계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 평가를 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나이 기준으로 따지면 딱 39살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39살짜리 국가 지도자의 후계를 논한다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돼 있지도 않거든요. 그렇다고 또 좋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살이 네. 좀 많이 쪘다 뿐이지.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후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성급하고 더군다나 통일부 기자들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과거에 보면 2000년부터 한 2006년 이즈음까지 북한의 그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가 누구냐는 게 대부분의 그 내외신 보도에서 김정철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친형이죠. 김정철로 나왔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취재 기자로서 한번 국가정보원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국가정보원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국가정보원은 그때 김정은 위원장을 지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근데 공개를 안 했을 뿐이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원래 국가정보원이 알고 있던 이름은 김정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북한 정보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39살 지도자의 후계를 지금 논하는 것 그리고 통일부의 입장도 자 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라는 건 너무나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자신 없다는 얘기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더군다나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아들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여성이 지도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북한 사람들, 지금의 탈북민들 많잖아요, 국내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넘어야 될 어떤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그거죠. 그렇죠. 아니 네.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네, 우리보다 훨씬 가부장적인 사회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성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들이 있는지 여부도 지금 불분명한데 벌써부터 딸 저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후계 구도다 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은 그냥 11살짜리 딸이니까 아빠로서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 것 아닌가. 네, 저는 오히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났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큽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15,000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지진에 따른 전체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 미국 지질조사국은 10만 명 이상이 될 그럴 가능성이 10%가 넘는다 이렇게 추정을 한 바 있습니다. 현지 구조대가 나흘째 필사의 수색을 이어가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악천후까지 더해져서 구조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인명구조 골든타임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진 발생 후 생존율이 24시간 이내 74%에 이르지만 72시간이 지난 뒤에는 22%로 떨어지고 닷새째 생존율은 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새벽 발생한 첫 지진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72시간의 골든타임은 지난 셈이죠. 그래서 점점 더 생존자 수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희생자들 소식도 잇따라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차갑게 식은 딸의 손을 놓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 찍힌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인들을 울렸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콘크리트에 깔린 15살 딸이 숨지자 아버지는 폐허 더미에 망연자실 앉아서 그저 딸의 곁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소녀의 SNS 계정에는 아버지와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했고요. 외신들은 이 사진만큼 지진의 고통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거 바로 극적인 또 구조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구조 골든타임에 육박해서 구조가 된 어린아이들의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의 한 무너진 아파트에선 18개월 된 여자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사고 56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잔해에 깔린 상황에서도 임신한 어머니의 모유를 먹으면서 버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가 모성애로 아이를 지켜낸 것입니다. 현재 두 모녀는 먼저 구조된 아버지와 함께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파묻혀 있다가 이 병뚜껑에 담긴 물을 받아 마시며 안도하는 소년의 모습,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구조를 기다리다가 이틀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이 소년은 병뚜껑에 물을 준 구조팀에게 잊지 못할 미소를 전했는데요. 지진이 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구조된 아이도 또 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 아이는 잔해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잠에서 깨어나 구조대를 보자 좀 이상함을 느꼈고 그제서야 무슨 일이냐고 묻자 불안해할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좋은 아침이야 라는 인사로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구호 인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호대도 어제 현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주 최정예 요원들이 선발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파견된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국군 의무사령부의 장병 50여 명 등 이 최정예 요원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등 파병 경험이 많고 또 수색 구조 및 응급 대응 능력을 갖춘 장병들과 의무 요원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간호장교 중에는요,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에서 일명 반창고 투혼으로 화제가 됐던 김혜주 육군대위가 또 포함된 게 눈에 띕니다. 구조를 위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힘을 합쳤는데요. 멕시코에서는 영웅이자 또 국민 견공으로 대접받고 있는 16마리의 수색견들이 파견이 됐습니다. 이들은 2017년 멕시코 중부를 강타한 두 번의 대지진에서 맹활약하며 유명세를 탔었는데 당시 전용 고글과 또 부츠를 신고 재난 현장을 누비는 이 수색견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도 아주 시급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에서는 겨울 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도로는 지진으로 파손돼서 교통과 통행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지진에서 간신히 살아났지만 추위나 배고픔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